대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2014-34-041 판결을 보면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이 경우 상속인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개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재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어받아서 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6-274188 판결입니다. 종전에 대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2014-34-041 판결을 답습한 그러한 판결입니다. 즉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피고가 소재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는 종전의 2014-34-041 판결에 대한 판시를 전제로 하면서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급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다.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라는 판례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급명령 제도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에 있는 특수한 절차 내지는 간이한 절차네요. 우선 지급명령 일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독촉 절차에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 인지를 본다면 소송에 있어서의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집행권한을 얻게 하는 절차인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즉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므로 간편하게 이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집행권한을 얻게 됩니다. 송달되는 그 와중에 특역의 파산이라고 해서 파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산이 선고되면 주로 변호사가 여러분이 민사소법에서 많이 나와요. 파산관제인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행위무능력자도 아니고 자연인이면 자연인, 회사만 회사가 파산이 되면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재산관리 처분권이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주로 파산관제인이 누가 되느냐?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됐을 때 거기 가보면 파산 전문이라고 하는 사무실 있고 또 파산을 다루는 거 말고 변호사가 아예 파산관제인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경우 많이 어디서 선배들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파산, 넓은 의미의 도산에는 파산 말고 회생제도가 있어요. 회생의 경우는 이제 관제인이라고 안 하고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파산이 소송 도중에 이루어지면 조문이 있어요. 233조 이하에 보면 역시 중단이 되고 절차가 중단되고 소송 도중에 파산이 되면 원래 채무자가 소송을 하다가 도중에 파산이 되면 파산관제인이 당사자 적격, 즉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파산관제인이 갖게 되니까 소송에서도 당사자 적격을 파산관제인이 갖게 되고 그 경우를 민사소법 당사자보험서 뭐라고 우리가 그 성질이 뭐예요? 파산관제인이 등장하는 소송. 파산자 대신, 채무자 대신 파산관제인이 제3자의 소송 담당이죠.
그렇죠? 파산관제인이 소송하는 그게 파산관제인이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죠. 채무자 회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처분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그렇지만 그 망한 사람 내지 망한 회사가 원래는 실제의 그 자기의 재산 주체인데 누가 실체법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재산관리권을 맡아주고 소송에서도 당사자 자격을 그 사람이 갖게 되고 지금 회생이 절차가 폐지가 됐어요. 회생 절차가 폐지됐단 말은 이 지급 명령을 독촉 절차를 신청하는 애초부터 지금 이 회생 절차가 개시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문에 있는 것은 당사자 사망처럼 233조 이하에서 239조랑 240조 등에 보면 중단에 관한 조문 등에서 나오는 이 과정이 지금 좀 아까 했던 판례처럼 지급 명령을 송달되는 단계에서 요거는 비로소 지금 파산이 됐다든지 그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든지 한 게 아니라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게 아니라 거꾸로 소송의 어떤 와중에 회생 절차가 끝나버렸어요. 회생 절차가 개시됐던 게 끝나면 다시 누구한테 가겠어요? 원래 그 채무자한테 가야 돼요. 어떤 이 실체법적인 질서가. 다시 정리해봐요. 애초에 온전한 사람이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누가 소송에 떠맡아야 되냐면 파산관제인이나 관리인이 떠맡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파산이 돼 있다든지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이미 파산 절차가 개시되어 있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됐으니까 그 채무자한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나서서 서포팅하기 위한 파산관제인이나 관리인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번엔 끝났어요. 그 절차가. 그러니까 도중에 회생 절차가 종료됐다든지 끝났다든지 파산 절차가 해지되면 다시 누구한테 가냐면 원래 채무자가 이제 떳떳하게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239조, 240조 또는 채무자 회생법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조문은 교과서에 있는데 거의 안 보고 교과서에도 설명도 자세하지 않아요. 이건 잘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원리는 그렇게 이해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회생 절차가 어디서 끝났냐면 마무리됐냐면 해지되고 종료됐냐면 그 발령되고 송달되는 그 시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이제는 누가 등장해서 절차를 떠맡아야 되냐면 원래 채무자. 원래 채무자가 떠맡아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그냥 끝끝내 갔어요. 관리인을 상대로 계속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돼. 이건 특수예요. 이 관리인이 파산 절차는 파산관리인이 제3의 변호사가 등장해서 해주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의 그 오너가 그대로 관리인을 시켜주는 특별한 이변 없으면 그렇게 해요. 회생 절차는. 회사의 그 업무라는 게 약간 그 뭐죠? CEO에 해당하는 그 운용, 경영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DIP 제도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너무 힘든데 그 원래 CEO한테 그대로 절차는 받겠지만 그 관리인이라고 그래서 원래 CEO한테 다시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회사에 다시 오너가 관리인은 등장했다가 그 회사의 절차가 종료되고 해지돼서 다시 그 관리인이 등장하는 사실은 똑같아요. 뭐 회사냐 그 대표자냐의 관계고 그게 명칭상 관리인이냐 아니냐지만 그 동일한 건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이제는 누구한테 이 절차가 주체가 돼야 되냐면 이제는 해지됐으니까 그 망한 회사가 돼야 돼요. 이제는 관리인이 아니라 망한 회사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지급 명령이 발령돼서 송달되는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송달되기 전날. 송달되고 사안을 보면요. 2013년 4월 22일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5월 7일 위 지급명령이 법원에 의해서 발령됐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25일이요. 지급명령이 신청된 3일 뒤에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 달 5월 9일 날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 사이에 회생 절차 폐지가 그 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7월 3일 날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 2주간 내에 이의가 없어서 지급명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7월 18일 날 전부명령이 발령되고 7월 22일 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서 효력을 발하게 되었는데, 봅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제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파산관제인이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된다는 법정 소송 담당의 법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가 폐지가 된다면 이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그 정본의 송달 전에, 즉 그 사이에 폐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확정되었다면 이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다시 채무자가 등장하여야 하므로 그 효력이 문제된 것입니다. 이 대상 판결은요, 사안에서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요거는 우리가 계속 보아온 법리이지요. 피고가 소재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즉 소재기 시점이 아닌 소재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 법리이다 라는 게 2015년 1월 29일 대법원 2014-3404일 판결로 판시된 바가 있지요. 이러한 법리는, 종전의 그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건 소제기 시점과 대칭되지요.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이 경우는 소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고기에 대칭되지요. 하여튼 그 경우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해서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망의 경우와 소재기에 있어서의 사망의 경우와 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의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의 마찬가지 법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제 다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그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회생법인, 즉 채무자가 회사입니다. 회생법인 주식회사 D, 그 다음에 관리인이 공동으로 소외 1, 소외 2로 해서 발령되었고,
그 신청 및 발령 당시에는 회사 D에 대한 회생 절차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채무자에게 그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재기와 소장 부분 송달 사이와 마찬가지 국면이죠.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그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마침 다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이제는 확정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이제는 소멸되었으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조금 부연 설명한다면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데 그 회생 절차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당사자 적격이 그 관리인은 상실되고, 그래서 위 지급명령의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송달을 받은 소의 일이 원래 이 회생 절차에서의 관리인이었다가 폐지에 의해서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 D의 대표이사, 즉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회생 절차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가 관리인이 됐던 본래의 대표이사가 다시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면 다시 이제 채무자였던 회생법인에게 이제 복귀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법인이 채무자로서 이 절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전무명령 역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채무자를 D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경정은 그 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무효인 이 사건에 있어서 경정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즉 2015년 2014-340441 판결에서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판결이 무효이다 라는 법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의 상황에서 그 다음에 회생 절차가 폐지가 확정된 상태에서의 사안으로 대치돼서 이 판례가 나온 것인데, 그리하여 무효이다. 결국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라고 해서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는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결론은 정당해서 상고가 기각된 그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검토한다면 항소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됐다. 미확정 상태다. 그래서 이 사건 전무명령은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라는 결론은 조금 아까 보았듯이 결론에서는 정당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한편 상고심인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 자, 즉 관리인이 회생 절차 폐지가 돼서 확정됐으니까 상실된 상황인데요. 그런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하는 판시에 있어서 그런 점이 이 사안에서 검토되는 법리입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는 원과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합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그 다음에 피고가 소재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립당사자 구조가 갖추어져야 되니까 무효이다 라는 법리가 소재기와 소장 부분 송달에서의 법리가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